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바쁜 4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인생에 다시 없을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일부러 더 바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일에 더 열정을 쏟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들에게는 시원한 이야기겠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이야기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립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도련님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아버님께서 혼자 남편과 도련님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도련님을 돌보며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 해도 남편도 어린애였으니 얼마나 잘 돌봤을까요? 남자 셋이서 살다 보니 가사는 엉망이고 세심하게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많이 엇나갔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어머니의 사고도 도련님이 과자가 먹고 싶다고 졸라서 어머니가 빨리 사오려고 서두르다가 생긴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에게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 아무리 챙겨도 속으로는 거부감을 숨길 수 없었겠죠. 남편은 그 일을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다 잊고 받아줬어야 했는데 자기 마음이 좁아서 친해질 생각을 못했다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학생인 도련님도 30 넘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았겠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을 테니까요. 시아버님은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시아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였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저와 남편이 32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도련님은 21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아버님은 무책임하게도 도련님이 다 컸으니 자신도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다고 하시며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해 내려가셨어요. 자연을 즐기며 낚시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모든 걸 버리고 떠나신 거죠. 도련님이 21살이라 해도 돈 없이 혼자 대학 다니며 살 수 있겠어요? 원래 시아버님과 남편, 도련님이 살던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꾸미기로 했고 도련님도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된 도련님은 눈치가 보였는지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기로 하고 1학기가 끝나자마자 입대했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도련님이 눈치 보며 살 입장은 아닌데 저희 부부 때문에 군대에 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굴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저만 가운데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죠. 그런데 군대 간 도련님이 짠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형이라는 사람은 화가 나 있는지 군대 간 도련님 신경도 안 쓰고 시아버님은 제주도에 있으니 면회 갈 생각도 없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 제가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뭐 했길래 저 혼자 면회를 다녔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은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건물 안전기술사예요. 건물 짓는 동안 부자재를 나른다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직업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죠. 현장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이 도면만 보고 관리 감독하면서 커피 마시고 유튜브 보며 쉬는 게 전부라며 남편이 편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술사라는 직함 덕분에 연봉은 상당히 높은 직업이에요. 시험이 어려워서 합격이 힘들고 경력도 많이 쌓아야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합격자는 드물죠. 아무튼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야 해서 저는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도련님 면회를 가서 이 집안에 적응하자고요. 도련님 부대가 경기도 이천이라 집에서 멀지 않았고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남편에게 주말에 도련님 면회를 가겠다고 하니 왜 가냐고 묻더군요. 그냥 도련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남편이 벽을 세우는 것 같다. 도련님이 집에서 편히 못 쉬는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괜한 짓이라고 했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하니 본인이 동생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이 마음을 열면 자기도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먼저 노력하는 게 도련님에게도 더 편할 텐데 남편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에게 꼰대 같은 모습을 보여서 제가 두 형제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이 되기로 했어요. 처음 면회 갔을 때 도련님이 많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살 차이 나는 형수가 면회를 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죠. 저도 면회가 너무 오랜만이라 먹을 것을 많이 챙겨갔는데 요즘은 그 앞에서 다 사 먹는다고 하더군요. 처음 두세 번은 도련님이 저를 보고 막막해하는 게 느껴져서 괜히 왔나 싶었지만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어떻게든 도련님이 저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군 생활은 어때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밥은 잘 나오나요? 같은 질문들로요. 도련님도 군 생활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자주 찾아가고 말동무가 되니 슬슬 자기 이야기를 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5번째쯤 만남에서는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형수님 하며 달려오는 도련님을 보며 가슴에 뭔가 느껴졌어요. 도련님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요. 그전까지는 저를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제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 저도 뿌듯했어요. 나이 차이 11살이 무색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더군요. 특히 연애 상담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 아시죠? 도련님의 그동안 연애사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연애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처음엔 시간 언제 가나 시계만 보다가 나중엔 벌써 가야 돼 할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갔죠. 도련님도 군대라는 외딴 섬에서 지내며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아버님도 도련님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그 역할을 하기로 했고 도련님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휴가 나와서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사만 하고 사라지곤 했는데 저와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랑 술도 한잔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의 변화에 놀라면서 은근슬쩍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도련님도 남편을 어색해했지만 제가 교차점이 되어주니 둘 다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자주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정말 형제들처럼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어색했던 공기가 무색할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 되었죠. 하루는 도련님이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니 서로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얼마나 짠하던지요.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해 보였지만 그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허망하게 세상을 뜬 것이 동생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원망했었다고 고백했어요. 도련님도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형이 자기를 대면대면하게 대하니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서로 마음속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과 도련님도 울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다 같이 울면서 새로운 화합을 다짐했어요. 물론 다음 날 술이 깨고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남편이 먼저 도련님을 꽉 안아주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 발판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죠. 그렇게 도련님은 군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고 복학도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도련님이 학창시절에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공부를 꽤 잘했더라고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 같다는 저의 말에 남편도 며칠 고민하다가 도련님을 불렀어요. 남편의 연봉이 또래에 비해 높기도 했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 도련님의 대학 생활을 책임지고 싶어졌죠. 저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는 것보다는 학업에 전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련님은 남편의 그런 마음에 고마워하면서도 나중에 취직하면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동생을 위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며 걱정 말고 학업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저도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정규직으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건당 수입을 올리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웹디자이너들 못지않게 벌었거든요. 집에서 도련님을 챙기며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다 보니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끈끈해졌어요. 그러던 중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남편보다 도련님이 훨씬 더 기뻐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드디어 조카가 생긴다고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며 저를 얼싸안고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누가 남편인지 헷갈린다며 웃었어요. 저는 남편과 도련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저희가 신혼집으로 꾸민 남편의 집에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방 크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던 안방을 리모델링해 저희 부부가 사용했고 두 번째로 큰 방이 남편의 서재였거든요. 도련님은 제일 작은 방을 사용했는데 방 크기가 좀 창고처럼 작았어요. 아무래도 남자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방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죠. 그동안은 군대에 있었으니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괜찮겠거니 했지만 이제 복학도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방이 너무 작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의 서재를 정리해 아기 방으로 꾸미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졸업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려면 제일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아기가 클 때까지는 안방에서 같이 자고 생활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도련님 방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은 미처 못했었다며 좋을 것 같다고 했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련님에게 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티를 안 냈던 건지 큰 방으로 옮겨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고 도색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장식장을 넣을 공간이 생겼다며 좋아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기뻐해주니 저와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군요. 도련님이 정말 어리구나 하는 게 느껴졌던 순간은 제가 임신했다고 조카 선물도 챙겨주고 싶다며 몰래 과외 알바를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 그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꽤 있었다면서 몇 개월 동안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안겨줬죠.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명품백이었어요. 저는 로고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못 받겠다며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강하게 꼭 형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 키울 때 필수품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젖병 소독기랑 우리 아이가 입을 내복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 필수품 사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해맑게 웃는데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 도련님을 만난 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깜짝 놀라서 도련님한테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저는 옆구리를 찔러서 남편에게 도련님 보고 잘 따라하라고 했죠. 그 가방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다를까봐 아까운 마음에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했네요. 방 한가운데 걸어놓고 고사 지내듯이 소중한 명품백을 바라보고 있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서 막 들고 다니라고 가방을 하나 더 사줬어요. 우리 도련님 덕분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한테서 명품백도 선물 받아본 거죠. 제가 임신 3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입덧이 심하게 왔어요. 물 냄새만 맡아도 역해져서 티백, 입덧 사탕, 나중에는 약까지 처방받아 먹었어요. 살은 쭉쭉 빠지고 어지러움도 심해져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때 남편은 새 공사를 수주받아서 지방 출장도 가고 일이 바빠 저를 거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남편 대신 도련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어요. 입덧이 조금 가라앉아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도련님이 얼른 나가서 사다 주고 구하기 어려운 음식은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었어요. 날이 쌀쌀한데 수박이 너무 당겨서 수박바라도 사 먹어야 하나 했는데 수박 주스를 어디서 구해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출산하고 나서도 도련님의 조카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할 때도 도련님이 따라가 주었고 아기 분유나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도련님이 사다 주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저를 배려해서 삼시세끼 밥도 차려주고요. 마트에서 장까지 다 봐오더라고요. 같이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이 저한테 젊은 신랑 둬서 부럽다고 놀리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정말 도련님이 없었으면 2시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습니다. 살림살이도 전부 도련님이 책임져준 덕분에 아기 젖병 한 번 제가 소독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을 한 시점이라 24시간 붙어서 조카를 같이 봐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가 육아에 대해 뭘 알겠어요? 혹여라도 조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제 육아 서적까지 빌려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련님의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시부가 간간히 올라와 아이를 봐주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잠도 더 오래 자고 보채는 것도 많이 줄어서 육아에 점점 능숙해졌죠. 그렇게 우리 도련님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졸업식 날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부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냐고 물었더니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 시부를 대접하고자 산해진미 제주도에서 많이 드셨겠지만 서울산도 드셔보라며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도련님이고 남편이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별걸 다 한다고 은근 타박하는 말을 하면서도 차려진 음식을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시부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드시냐고 속상하다고 했죠. 그제야 시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사실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입을 떡 벌린 채 시부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면서 그래도 손주는 보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웃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며느리 덕분에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갈 수 있다며 그동안 마누라 잃은 슬픔의 아들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아프시다고 하니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도 물론 도련님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시부는 위암 말기라고 했어요. 위암은 생존율이 높은 병이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대기를 해두셨대요. 자리가 났다는 말에 제주도 생활을 빠르게 정리하고 올라오신 거더라고요. 시부는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서울 근교의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저는 간간히 시부의 간병을 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벅찼지만 시부에게 아이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저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기 업고 다니면서 시부 병간호를 하고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시부는 오래 견디지 못하셨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기 나이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은근히 알짜배기셨더라고요. 남편하고 도련님이 뚝 잘라서 반씩 나눠가지고 제주도에 작은 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정리할 겸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조경에 많이 쓰이는 나무고 부르는 게 갑인 나무였어요. 땅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나무였던 거죠.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를 팔고 나니까 억 단위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고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저랑 셋이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도련님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고 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련님의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도련님이 직장 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서글서글하니 굳은 일도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시기질투하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 무리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따냈고 도련님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도련님이 어느 날부터 살도 너무 빠지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괴로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에게 어딜 가든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고 버텨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도련님을 차마 지켜만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도련님에게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버티면서까지 대기업이 꼭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은근슬쩍 자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처럼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다가 기술사 자격증까지 노려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기술사를 따려면 아무래도 기사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직업 아니냐고 했죠. 아직 도련님 나이가 젊기도 했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련님은 정말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을 따냈고 일을 시작했는데 같은 길을 걷겠다는 동생이 내심 뿌듯했는지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이 수주받은 건물 현장에 일손이 부족했는지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도련님은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고 남편이 관리직으로 있는 회사나 다름없어서 그런지 도련님에게 다들 친절하게 군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꽤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련님이 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저한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겁니다. 늘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던 도련님이 갑자기 찬바람 쌩하니 부니까 저도 좀 이상했어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옮긴 회사에서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이 관리직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해서 저러나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유라면 굳이 저를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몇 주가 지나고 도련님이 대뜸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우리 딸이 서운해할 거고 나도 서운할 것 같다고 달랬어요. 근데 도련님이 딱 잘라서 자기도 벌써 30살인데 자리도 잡았고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몇 년 더 지나서 초등학생이 되면 다 큰 삼촌이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고 하고 딸은 아직 어리니까 삼촌이랑 못 노는 거냐고 울고불고 하는데 도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랑 놀아주느라 주말에도 못 쉬고 하니까 도련님 생각을 하면 자취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자취할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대구에 있는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서 대구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사 공부나 차근차근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싶다고 대구가 너무 멀다 싶었지만 KTX 타면 또 2시간 거리니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서둘러서 자취 준비를 했고 저는 은근히 미심쩍었지만 보내줘야 했죠. 제가 엄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자취를 시작한 이후 저랑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맨날 잤어요. 바빴어요. 공부했어요. 이러는데 막말로 제가 뭐라고 도련님한테 닥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어영부영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가 어렵고 도련님의 연락은 정말 강에 콩나듯 생존 신고만 하는 정도로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가는 김에 도련님 보고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같이 대구에 갈까 하니까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잘라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서운했지만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했죠. 주말이 되어서 오랜만에 도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이 반갑게 받아주길래 형 잘 만났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느낌이 딱 쎄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구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련님, 우리 남편 안 만났어요. 도련님 본다고 대구 갔는데 하니까 도련님이 무척 당황했어요. 이러면서 대답을 못하는데 뒤통수 판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도련님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나한테 다 말해달라 하니까 자기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형이 되고 오는 것도 잘 몰랐다고 일이 바빴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도련님이 변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때부터 재택근무하고 있던 웹디자인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가 밟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뻗어서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며 카톡이며 SNS며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수상한 게 뭔지 아세요? 카드사 결제 문자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일일이 프린트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에 출장 간다고 한 날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모텔, 호텔, 영화관 이런 내역들이 막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구멍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모조리 다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나 다 알게 되었다고, 남편이 호텔 가고 바람 피우는 것 찾아냈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 남편이 정말 개자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할 때 거기에 있던 경리랑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챘대요. 혹시나 하고 남편을 떠보니까 둘이 바람난 게 맞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리할 거라고 했다며 대신 자기가 동생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게 수치스럽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얼굴 볼 때마다 그 경리가 생각날 것 같다고 그러면 형수한테도 죄 짓는 기분 아니겠냐,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나가 살아달라고 했대요. 저한테 말은 못하고 티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저를 피하게 됐고 집도 나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것 같다고 혹시 그 격리 사진 있냐고 하니 도련님이 이직할 때 쫑파티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보내줬어요. 아주 어린 여자더라고요. 참나 그러면서 도련님이 형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바람 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잘 됐대요. 이혼하겠다고 형수가 마음 먹었으니 자기도 마음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바람 잡으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전을 짰어요. 은근슬쩍 남편한테 주말에 또 출장 가 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도련님한테 다녀올까 해 하고 집을 비울 거라고 언지를 줬죠. 그러니 남편이 신나서 저한테 대구 구경도 하고 포항도 가까우니까 바다 구경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기도 데려가서 오랜만에 삼촌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막 등 떠밀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며칠 다녀올래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주말이 다가와 배웅하는 남편에게 웃어주고는 친정에 애를 맡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도련님을 만났는데 도련님이 차를 렌트해 왔더라고요. 집 앞에 잘 안 보이게 주차를 해두고 그 여자가 들어가나 남편이 나오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무스까지 바르고는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차를 뒤쫓아가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영화관이었고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사진 속 그 격리가 맞았습니다. 도련님도 맞는다고 했고요. 영화관에서 나와 호텔에 가는 것만 제대로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미친 것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식 주택이라서 세탁실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따로 존재했어요. 혹시 몰라 열쇠를 늘 들고 다녔는데 그날 때마침 쓸 날이 온 거죠. 그쪽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주방 쪽이랑 연결된 세탁실이라 몸을 숨기고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신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짜 호텔 안 가도 돼. 집에 있어도 돼. 나 너무 불안한데 너 우리 집 와보고 싶어 했잖아. 마누라 데리고 가서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와이프 도련님이랑 바람 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살면 딱인데 자기랑 나랑 너무 늦게 만났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고 있는데 도련님이 완전 프로처럼 그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한 마음에 저도 더 참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우리 불륜인 거 눈치챘다고 안 했어. 오늘 가서 말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게 되고 간 게 우리 불륜 알게 돼서였잖아. 내가 너네 형수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랬거든. 너랑 정리할 거니까 시간도 좀 줘라. 대구 가서 살아라 하니까 군소리 없이 가더라. 병신 근데 왜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뭐 죄 지은 거 있어? 내 동생이 우리 엄마 잡아먹었거든. 엄마 죽고 그 부채감이 남아있겠지. 뭐 이미 예전 일이라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눈치 보는 게 좀 편하게 이용해 먹기 쉬워서 내버려 뒀지. 거기다가 지 형수한테는 또 끔찍하게 잘해요. 그 말에 도련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정말 부들부들하는데 바람난 남편은 제 남편인데 상처는 도련님이 다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불쌍해서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결국엔 못 참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 망할 것들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자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 다 의약하면서 귀신 본 것처럼 놀라는데 도련님이 뒤따라 나오면서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남편은 놀래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오히려 소리를 치는데 제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죠. 무슨 짓은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후레자식이야. 어디 이딴 추잡한 짓은 다 하면서 애먼 사람 마음을 들먹여서 협박을 해. 그러면서 제가 다 쳐죽일 년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진정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상간녀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현관문 쪽으로 가더군요. 시부가 남겨준 집에서 가족 사진이 저기 떡하니 걸려 있는데도 바람이 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정말 저는 남편에게 이 집에서 전현이랑 뭘 하려고 했냐고 막 추궁했어요. 남편이랑 상관녀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뻘뻘 땀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것들 다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저주를 막 퍼붓고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니 도련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수님 증거 다 모았어요. 걱정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우리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뿐인 형이라고는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고 남편은 동생의 죄책감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말입니까? 정말 현관문 앞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는 제가 당장 꺼지라고 집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남편도 뒤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목덜미를 콱 잡더라고요. 아니 형 집은 여긴데. 형이 가긴 어딜 가. 그러자 남편이 막 제 눈치를 보고 도련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데 도련님이 카메라를 남편에게 쓱 들이밀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혼 합의하자고 동생 남길 거니까 카메라에 대고 대답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한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겠습니다. 팔지 않을 시 시세의 반을 주겠습니다. 상관이랑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해도 면접 도서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겠습니다. 남편에겐 매우 불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 남편은 제 말을 고지곳대로 따라 해주었죠. 저는 다음 날 도련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이 똑부러지게 동영상에 남편의 육성으로 이름, 나이,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시킨 덕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이혼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고 제3분할 소송도 당연히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니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상관료 소송까지 걸어서 합의금 두둑하게 받자고 하시길래 변호사님 믿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관료 소송에서 승소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챙긴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간녀 동네에 플랜카드,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시시동 유명 상간녀 김모씨 딸 평생 수치심에 찌들어 살아라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걸어놓았고요. 상관녀 사는 동 우편함에 일일이 상간녀 소송 걸린 거 제가 이긴 거 쫙 프린트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상관녀도 악에 바쳤는지 뭔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거짓말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속에 사이다 콸콸 쏟아부었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집 한 갑을 통장으로 받고 위자료도 나무 팔았던 돈을 가지는 걸로 끝냈습니다. 남편이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버려뒀더라고요. 슈부가 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제가 챙기게 된 거죠. 양육비는 아쉽게도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없었지만 120만 원의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과 도련님은 절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추후에 어떻게 저를 도와 그런 발칙한 짓을 할 수 있냐며 도련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대요. 찾아와서 때리는 신용도 하고 눈에 띄면 모 발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는 등 저열한 협박은 다 했더라고요. 물론 도련님은 그 모든 통화 녹음본을 들고 경찰을 찾아가 접근금지 신청도 냈고요. 결국 대구 생활도 청산하고 우리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거든요. 이혼하고 돌아간 게 너무나도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도련님은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은 뒤 저에게 꾸준히 요청을 했어요.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도련님이 지원해 주고 싶다고 말이죠.
받은 유산도 있고 하니 살림살이 넉넉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활동할 때까지 용돈도 주고 일일이 챙겨준 게 형수가 한 거 아니냐면서 은혜 갚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비밀 없이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끔 조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애 양육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고 전 남편이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전 남편과 저렴까지 한마당에 의지할 곳은 저뿐이라며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에게 소송 걸려 집안 망신을 시키더니 돈 물어주고 양육비 매달 줘야 하는 것 등으로 상간녀랑 피 터지게 싸우고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세기의 사랑인 척하더니 얼마 못 가 끝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며 지난주에도 집에서 밥 먹고 갔네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가족처럼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앞뒤가 다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애 좋은 사이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